야간은 항상 시간이 부족해서 좀 안타깝죠. 한 12시까지 하면 좋은데, 예? 천천히. 자,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 끝냈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잘 이해하셨으면 그대로 오시면 돼요. 예, 거의 뭐 사촌 아니라 형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당연히 이제 얘도 임차인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고요. 자, 유사한 구조라고 그랬고, 볼 것만 그래서 봅니다. 당연히 적용 범위는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 임대차에 적용되는 거죠. 주택임대차는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는 거고. 자, 문제는 이제 여기에 있죠. 요거 가지고 아주 문제를 많이 내요. 낼 게 별로 없으니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무슨 얘기냐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이 얼마에 따라서 주택임대차법이 적용되냐 안 되냐 그런 거 없죠. 자, 강남에 있는 아파트에 보증금 한 15억으로 들어가서 전세 살고 있는 사람도 주택임대차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요. 하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니까 보증금 뭐 15억, 20억으로 들어가서 장사하시는 양반들은 그걸 약자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 민법이 적용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보증금액에 따라서 상가건물 임대차법이 적용되는가 안 되는가 구별하시는데, 그 보증금이 초과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각 지역마다 다르죠. 주로 서울 걸 가지고 들어보겠죠. 9억 초과했을 때. 부산으로 한번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6억 9천인데 또 세종특별자치시를 가지고서도 내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고 이걸 다 외우면 좋아요. 좋은데 보통 지역을 얘기하고 보증금액을 살짝 좀 높게 얘기했다 그러면은 다 초과해서 낸다 그런 뜻으로 약간 느끼고서 이제 푸시면 돼요. 다 외워두시면 좋긴 좋겠지만, 근데 서울 것은 이제 한번 외워두시고. 자, 이 보증금을 이제 계산할 때는 순수한 보증금 있으면 그 보증금에다가 차임이 있는데 그 차임을 보증금으로 환산해서 더해야 되겠죠. 그럴 땐 이제 차임에다가 곱하기 뭘 하면 돼요? 100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보증금 7억에 월세 210만 원으로 상가건물에 임대차했다. 자, 그럼 전체 보증금은 7억에다가 210 곱하기 100 하면 여기는 2억 1천만 원이 되겠죠. 그럼 더하면은 9억 1천만 원이 되니까 이건 상가건물 임대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따지면 되는 거고요. 자, 문제는 요거지. 보증금을 초과하게 되면은 원래 적용되지 않는데, 자, 그 보증금을 초과할 경우에도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섞어가지고 문제를 내게 되니까. 자, 4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 대항력에 관한 규정 적용됩니다. 자, 여기도 주택임대차하고 비슷하게 주택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하면 되죠. 여기는 그 건물의 인도와 뭐 하면 돼요? 사업자 등록 신청이지. 주민등록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건 나중에 하고요. 여기 미리 봅시다. 신청할 때는 그 다음 날부터죠. 신청한 때지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된 때가 아니에요. 그 내용은 똑같은 얘기니까. 자,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구. 자, 이것도 계약갱신 요구도 보증금이 10억이든 20억이든 들어왔다 하더라도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계약갱신 요구 제도가 그 주택임대차하고 비교해서 주택임대차는 종료 전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요구하지만 여기는 2자를 1로 바꾸면 돼. 기간은 다. 그럼 6개월에서 몇 개월? 1개월 사이에. 뒤쪽에서 나와요. 그래서 기간도 주택임대차하고 구조가 비슷한데 주택은 2자가 들어갔으면 상가는 1이 들어간 1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 다음에 또 뭐 하는 거? 권리금 회수 예보해 주는 거. 이것도 적용돼줘요. 그 다음에 차임연차하고 해지인데, 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아예 법조문이 있어요. 몇 기? 3기 차임액에 달할 때는 해지할 수 있다. 근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얼마나 연체됐을 때 해지했는지 법조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이제 민법을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민법에 몇 기? 2기니까 주택 그냥 2기예요. 근데 상가는 3기. 이건 이제 보증금이 20억이든 30억이든 10억이든 다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 4가지인데 4가지는
물론 이제 5번도 하나 있는데 이건 이제 좀 코로나가 지났으니까 예전에 코로나 때문에 이런 법정을 하나 만들어낸 건데 예전에 코로나 한참 했을 때는 이 집합 금지가 있었다고요. 아니, 장사를 하려는데 집합을 금지하네.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차 끝나려면 한참 남았는데 집합 금지를 받게 되면은 장사를 못 하게 된다고요. 그렇다고 폐업 신고 할 수가 없잖아 이게. 왜냐면 기간이 끝났으니까 그동안 계속 월세를 다 내줘야 된다고. 장사해 보시면 아실 거야 그 마음을. 그 폐업 신고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나갈 때까지 계속 그냥 그 건물주는 월세를 받아 먹는다고요. 앞으로 끝날 때가 1년이 남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폐업도 못하고 그렇다고 열 수도 없고 계속 월세만 나가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집합금지 몇 개월, 3개월 이상 받으면서 폐업했으면 이제 기간이 많이 남았다 하더라도 임대차 종료합시다. 해지 통고해서 끝낼 수 있도록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보증금 조금이라도 찾아가라 그런 얘기지. 그냥 놔두면 월세로 다 보증금 까여가지고 나중에 보증금 받아갈 수가 없다고. 이것은 뭐 그렇다 치고 어쨌든 요 네 가지는 보증금이 초과됐다 하더라도 다 적용된다는 거. 자, 그래서 약간 좀 사실 여기는 없지만 표준계약서 작성하는 것도 적용돼요. 근데 그것은 뭐 크게 문제가 안 되니까 말을 만들기 위해서 상가금융 임대차 보호법은 상가니까 결국 장사하시는 분들을 좀 보호하기 위한 거죠. 그러면 영업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주로 무슨 대표라고 그런다고. 여러분도 이제 자격증 따셔가지고 사무실 낸다 그러면 대표님이라고 그래. 대표님, 뭔 대표님. 여기는 이제 권 대표라고 하지. 권 대표. 권 대표가 계약 갱신 요구했는데, 자, 갱신 요구해서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몇 개 이상? 3개 이상 차임 연체하면, 차임 연체. 그러니까 해지당하죠. 그런 식으로. 권이 권리금에 관한 거고, 대는 대항력이에요. 표는 이제 표준계약서인데 큰 모양이고. 그래서 권 대표가 계약 갱신 요구를 했는데 오히려 3기 차임 연체돼서 해지당했어요. 그렇게 해서 말이라도 만들어가지고 이런 것들은 보증금 법에서 정해진 초과한 거에도 적용된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보증금 초과한 데서 확정일자 받았어요.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없죠. 그런 건 적용 안 된다고요. 임대차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안 내주네. 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증금 초과했을 때는. 그러니까 이걸 막 섞어서 낸다고요. 섞어서.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낼 거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요즘 작년도 냈고 재작년도 그런 식으로 막 내. 그래서 이걸 좀 잘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대항력 다 보셨으니까 똑같아요. 내용 똑같고. 우선 변제도 똑같습니다. 여기 확정일자 받으면 돼. 다만 확정일자를 여기는 어디서부터 받아야 돼? 세무서장이야, 세무서. 다 세무서 쪽이지. 여기는 뭐 주민센터 이런 얘기 나오면 안 되죠. 최우선 변제 똑같아요. 최우선 변제 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 받아야 된다. 대항력권까지만 맞추면 된다. 대항력권 똑같습니다. 뭐 물론 금액은 좀 다르죠. 자,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임차권은 그냥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축축축축 들어가세요. 자, 기간 한번 들어가 보죠. 기간도 구조는 똑같으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기간을 1년, 자, 2자를 몇 조로 바꾸면 돼? 1로 바꾸면 돼요. 거기 1년으로 봅니다. 다만 1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는 자, 임차인은 유예함을 주장할 수 있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자, 묵시적갱신. 자, 기본 구조는 같아요. 임대인이 만료 전 6월부터 1개월 사이에 자, 어떤 통지 같은 걸 하지 않았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자, 그래서 존속기간은 2년이 아니라 1년으로 보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시험 문제 이제 작년에 나왔던 건데 임차인에 대해서는 여기는 아무 얘기가 없죠. 그러니까 임차인은 여기처럼 기간 만료 하루 전에 나 나가겠습니다 했어요. 법정갱신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여기는. 하지만 이게 주택임대차라면 하루 전에 나 나가겠습니다 했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법정갱신이 이미 된 거예요? 이미 된 거지. 끝내려면 기간 만료 전 2개월 전까지는 임차인도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지. 그런 차이점이 있으니까 들어가시고. 자, 똑같은 얘기니까 갑니다. 자, 역시 법정갱신은 무슨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먼저 보고서 하는 게 이제 좋긴 한데, 하지만 계약갱신 요건에 의한 갱신은 제한이 있죠. 자, 주택은 몇 회? 횟수 제한 1회. 상가는 10년.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10년인데 법정 갱신은 그럴 필요가 없죠. 법정 갱신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계약갱신 요건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 똑같아요. 계약갱신 요구했으면 거절 못합니다. 거절 사유 똑같아. 다만 여기만 2기에서 3기로 바꾸면 되겠죠. 자, 이것도 한번 문제가 나온 적이 있죠. 그러면 기간과 관련해서는 뭐 법정갱신이라든지 기간 뭐 1년 미만으로 했을 때는 1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보증금액을 초과해서, 법에서 정해진 보증금 초과해서 임대차 했을 때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니까 보증금 10억이라고 해놓고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는 뭐 1년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틀린 얘기가 돼요. 예. 또 1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 뭐 임차인은 그 기간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 아니 맞아, 임대인 임차인 다 그 유효성 인정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예. 그 민법으로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 그러면 계약갱신 요건도 보증금을 초과한 임대차에도 적용돼야 한대요? 아까 그래 외우시라고 그랬잖아. 된다고 그랬잖아. 이거 권 대표 갱신 요구했다가 3개 해지해서 해지당한 거 이렇게 해서 외우셔야 된다고. 그래서 보증금이 10억일 때 기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간은 전부 다 민법대로 정리하셔야 되는데 갱신 요건 행사하는 것은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갱신 요건 행사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으로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참 세상에 별일이 다 있었다는 얘기지. 보증금이 초과되는 임대차예요. 근데 여기서 또 뭘 정하지 않았어? 기간을 정하지 않았어. 그럼 이 기간은 자 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1년으로 보는 것은 적용돼야 한대요? 안 된다고. 기간에 대해서는 보증금이 초과되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럼 이 기간은 민법으로 들어가줘야 되겠죠. 그러면 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민법상으로는 그냥 정하지 않는 걸로 봐서 양 당사자, 임대인, 임차인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는 걸로 나온다고요. 이해되셨죠? 자, 이랬을 때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는가 이 문제지. 자, 이걸 빼버린다면 보증금이 초과된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는데 초과하는 곳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니까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자, 어지럽게 해놨네. 자, 임대차 기간이 정해졌음을 전제로 기간 만료 6개월부터 1개월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결론만 잡으시면 돼요. 잡으셨고. 자, 괄호 2번 같은 경우는 뭐 다 민법의 공유 문제니까 공유 나오는데 임대차 어쩌고저쩌고 나온다 그러면 보존행위, 관리행위. 예. 자, 계약갱신 요건은 제한을 둡니다.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1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죠. 자,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에서만 특이하게 나오는 게 이제 이거 권리금 회수하는 거죠.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월부터 종료할 때까지 자, 임차인이 새로 들어올 지가 추선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방해하는 행위가 요것들인데 요것들은 시험 문제에 나오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건 방해하는 거지. 요 두 개는 그 권리금을 지가 받으려고 그러는 거고 임대인이. 요 두 개는 뭐냐면은 자, 얘 임차인이
자기가 주선한 이제 임대차가 끝나면서 자기가 이제 여기서 장사 안 하고 나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선한 새로 들어올 신규 임차인이 될 사람이 있는데 예로부터 뭘 받으려고 그래요? 권리금 받으려고 그런다고. 근데 얘가 이제 요 네 가지 행위를 해가지고 이 권리금 회수하는 걸 방해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 기억 니은은 얘가 얘한테 그 권리금을 자기한테 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지가 받든지 했다는 거죠. 누가? 임대인이. 아니 그럼 얘는 못 받을 거 아니야. 그런 거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디귿하고 릴은 비슷한 얘기인데, 그러면 얘가 얘한테 권리금을 준다는 것은 요 애는 요 건물에서 장사하겠다는 얘기죠. 영업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얘 신규 임차인은 임대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야지. 근데 디귿하고 릴은 임대차 계약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지. 디귿은 우회적으로, 자 얘가 지금 보증금 뭐 2억에 월세 한 300씩 주고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얘 보고는 보증금 10억에 뭐 월세 뭐 한 1,000만 원씩 달라고 하더라는 거죠. 얘가 임대차 계약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 그런 식으로. 네 번째가 문제인데, 정당한 사유 없이 그냥 임대차 계약을 거절하는 행위,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돼. 다만 이것만 조금 주의해서 보세요.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자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와 임대차 계약을 뭐 한다? 거절한 행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지. 자, 그럼 절대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새로 들어올 사람한테 권리금 회수하는 걸 방해하면 안 되느냐? 아니, 계약갱신 요구 거절 사유에 해당될 때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없어요. 3번도 판례 얘기인데, 최초 임대차 계약을 포함해서 자 10년이 넘었어요.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없어. 자, 이때도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줘야 되냐 그 얘기인데, 이때는 더 해줘야지. 왜? 얘는 이제 거기서는 장사할 수 없으니까 나가야 되니까. 되셨고. 자, 임대인은 그렇게 권리금 회수하는 걸 방해하면 안 되는데, 방해했을 때 당연히 그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이때 그 손해배상액은, 이건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는데,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하고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높은 금액, 낮은 금액,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하죠. 낮은 금액을. 높은 금액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낮은 금액입니다. 자,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손해배상 청구인데, 그럼 평생 행사할 수 있느냐? 아니고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 행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자, 이건 법조문에 있는데,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거죠? 이거 아니다. 그거 안 써놨네. 입이 나왔으니까. 자, 임차인 입장에서는, 자, 이걸 방해해가지고, 얘가 방해해가지고 얘가 권리금을 회수 못했어. 그럼 얘는 얘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손해배상 청구권이죠.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후 몇 년 내? 3년 내 행사해야 되고, 그럼 임대인 입장에서는 손해배상해줄 채무를 지고 있는 거죠. 그럼 항상 채무는 이행기에 이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 이행기에 도달하느냐 이 문제죠. 언제 이행기에 돼요? 종료시. 종료시에 이행기가 도래했으니까, 자, 종료했을 때 얘는 손해배상 해줘야 되지. 그럼 종료할 때 손해배상을 안 해줬다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붙는다는 얘기예요. 지연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좀 안 나왔어요. 판례 얘기인데 가볍게 말로 얘기했고, 자, 이제 예외는 뭐냐면, 아까 원래 임대인은 그 신규 임차인과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근데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네 가지가 있는데, 전부 다 주어는 임대인입니다. 임대인이 봤을 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새로 들어올 사람이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뭐가 없어? 자력이 없어 보여. 딱 보니까 새로 들어올 사람, 쟤하고 임대차 계약했다가는 보증금도 못 받을 것 같고 차임도 못 받을 것 같고 너무 가난해 보이더라는 거지. 그럼 나 너하고 안 하겠다. 자, 여기서 조심하실 것은 보증금 또는 차임 지급할 자력이 없어야 돼요. 여기다 살짝 권리금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그럼 맞아 틀려? 틀려요. 그건 당연한 얘기지. 지가 받을 돈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얘하고 임대차 계약 거절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좀 장난칠 수 있어요. 자, 2번은 또 임대인이 봤을 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아까 보면 병이에요.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자,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대요. 지 맘대로 하라는 얘기죠, 이게. 그러면 거절할 수 있어요. 자, 3번은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겠지. 자, 임대인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이 상가 건물을 이제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지. 그래서 새로 들어올 사람하고 임대차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데, 자, 이래 놓고서 이제 다 내보내고 또 새로운 사람하고 보증금 높여가지고 또 임대차 계약하면 또 나간 사람들만 피해죠. 자, 이래서 이 기간을 잡아주고 있는데 이건 몇 년 이상? 1년 6개월 이상 해야 돼, 이것은. 이제 내 건물은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하고 임대차 계약하지 않는다. 그러려면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돼요. 자, 4번은 자, 새로 들어올 임차인은 지금 누가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될 자예요? 임차인. 자, 얘가 이렇게 권리금 주는 것을 방해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자, 이제는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 정이라는 애, 임대인, 건물주가 직접 선택했다고요. 얘가 기존의 임차인하고 권리금 계약을 맺고 권리금을 주었어, 얘한테. 그럼 얘는 지금 권리금 회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한 거지. 꼭 얘한테 권리금 받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럼 이것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건 아니죠?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임대차 계약을 정하고 해야 돼요? 병하고 해야 돼요? 얘하고 해야지. 그렇지. 그럼 얘하고는 임대차 계약 거절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경우에요. 그래서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 체결하고 권리금을 지급했어요. 그럼 여기도 장난칠게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기까지만 해서는 안 되고 뭘 했어야 돼요? 권리금을 지급했어야지. 그런 거 살짝 장난치는 거 조심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보셨고 나머지는 뭐 큰 문제는 없어요. 자, 이렇게 보시고 뭐 비교하는 거 지금까지 보셨던 거 비교해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413페이지를 보세요. 집합건물법은 지난주에 보셨고 이제 가등기 담보등에 관한 법률 요거 살짝 보고 조금 시간 되면 이제 명시탁도 한두 가지 보시고 정리하도록 합니다. 한 문제 나와요. 가등기 담보등에 관한 법률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울 수가 있어요. 쉽다고. 일단 민법에 뭘 아시면 쉬워? 담보권 아시면 되지. 그 다음에 등기법에서 뭘 아시면 돼? 가등기를 아시면 돼. 일단 가등기는 보통 등기법에서 말하는 가등기는 담보를 수로하고 가등기를 만들어 놓은 건 아니죠. 뭘 하기 위해서요? 순위 보전이죠. 그러니까 청권 보전. 그럼 그 원리는 이해하시겠지? 가등기가 돼 있는데 나중에 소유권이 좀 본등기를 한다. 그럼 가등기 후에 들어온 제3자의 등기들은 그대로 남아있다. 말소된다. 말소돼요. 근데 가등기보다 먼저 들어온 제3자의 등기는 그대로 남아서 인수가 되는 거죠. 그 원리를 잘 이해하시면서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 법은 왜 만들어졌냐면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가등기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국가에서 만든 가등기는 청권 보전 가등기라고 해서 순위 보전을 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만들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항상 법대로 사용하지 않고 이걸 변칙적으로 사용하더라는 거죠. 이걸 변칙적인 담보라고 해서 비전형 담보로 해서 막 설명하고 있어요. 다 필요 없고 이거. 자, 재정 목적이 이제 그 얘기인데
갑이 돈이 급해서 을한테 2억을 빌려요. 자, 얘가 2억 빌려주면서 그럼 법대로 한다면 담보로 잡는다 그러면 이 부동산 예를 들어서 5억짜리다.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설정해야 되죠. 자, 요게 법대로 하는 건데 이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은 채권자 입장에서 별로 좋은 권리가 아니라는 거죠. 채권자 입장에서는 결국은 2억을 되돌려 받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럼 얘가 2억을 안 갚았을 때 저당권을 설정했다 그러면 얘가 그 2억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저당권 내기 위해서 경매 들어가야 되고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 한참 걸려가지고 경매 자 시작되면은 또 그것도 누군가 낙찰을 받아야 경매 등급 나오고 그럼 거기서 또 배당 받아가고 그것도 유찰 몇 번 가면 지가 빌려준 돈보다 더 낮게 돼. 정신없는 그냥 돈을 회수하려면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어지러워 이게. 아니 난 싫어. 법대로는 난 싫어. 그러면 나는 2억 빌려주는데 이 부동산이 좀 탐나네. 5억짜리. 그러니까 얘는 얘 보고 거기 저당권 설정하지 말고 좀 전에 얘기했던 뭐 하자? 가등기 하자. 야, 어차피 막 가등기만 해놓은 건데 네가 소유자로서 사용하고 아니 저당권 설정한 거나 가등기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아, 너 2억 갚을 거 아니야. 그럼 갚으면 가등기 마소시켜주면 되지. 그럼 저당권 설정했다가 마소하는 거나 가등기했다가 마소하는 거나 뭐 그렇게 얘 입장에서는 어차피 갚으려고 빌렸을 테니까 문제 안 되는 거지. 근데 나중에 이렇게 해서 가등기를 해놨는데 얘가 2억을 못 갚았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 사람이 엄청난 이득을 보고 있는 거죠. 자, 뭘 해놨으니까 가등했으니까 뭐 경매축 할 필요 없이 아까 얘기했던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2억 빌려주고 얼마짜리를 5억짜리 부동산을 가져가 버리는 굉장히 깔끔하게 얘가 이득을 본다는 얘기예요. 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등기를 치는 게 아니라 아예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아온다고. 자, 등기를 얘 명의로 한단 말이죠. 그렇다고 얘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지. 네가 소유자로서 계속 사용하고 뭐 임대도 놓고 다 해. 다만 네가 2억을 안 갚으면 그때부터는 내 거.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무슨 담보? 양도담보. 이걸 다 가등기 담보. 자, 이래버리니까 이거에 변칙적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이용되더라고. 이런 것들은 이제 변칙적인 담보라고 해서 비정형 담보라고 그래요. 즉 법에 없는 것을 담보로 썼다. 이렇게 되면 결국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요? 갑이야, 채무자야. 그럼 얘는 지금 돈이 없어서 돈 빌렸다가 특히 이건 이제 사금융. 제가 명동시장 같은데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대부 이렇게 이제 빌렸다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동산 다 날리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지. 자,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걸 좀 규제 좀 해야 되겠다 해서 만든 법이 이 법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막을 수는 없어요. 왜? 이게 법을 위반한 건 아니니까. 편법으로 사용했을 뿐이지. 그래서 이것들을 다 인정해줘야 안 해줘요? 인정해줘요. 인정해주는데 이제 네가 2억 빌려주고 5억짜리 막 가져가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이 법의 전체 중심 구조는 얘가 돈을 못 갚았을 때 얘가 가지고 있는 가등기 담보권이나 양도 담보권을 뭐 하는 거? 실행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실행하는 모습을 이제 일정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얘가 가져갈 수는 있게 만드는데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가져가지 막 가져가지 말라는 거고 가장 기본적으로 차액이 있으면 돌려주라는 얘기지. 옛날에는 차익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가져갈 수 있었는데 이게 가담법의 중심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러면 가담법이 만들어지는 이유를 말씀드렸고 그럼 가담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약자인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니까 그럼 이 법도 강행규정, 임의규정, 강행규정이에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법에서 정해진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얘가 가등기에서 본등기했을 때 이 등기는 유효일까 무효일까? 무효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행규정이라는 게 거기서 나오게 돼요. 자, 이제 그런 얘기들을 쭉 써놨으니까 이제 보시고 이제 시험에 나올 것들만 빨리빨리 체크하면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항상 특별법은 어디에 적용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자, 담보니까 당연히 이것도 채권이 있어야 돼요. 그럼 모든 돈 받기 위해서 가등기 친 곳에 다 적용되는 거 아니고 소비대차에 의한 채권이에요. 소비대차. 그 소비대차가 뭔데? 돈 빌려주는 거예요. 좀 쉽게 써야 되는데 차용금 채권이에요. 차용금 채권. 또는 대여금 채권이에요. 이런 거 담보하기 위해서 가등기나 소유권 이전 등기 했을 때 이 법이 적용되지. 자, 그거보다도 시험 문제는 적용되지 않는 걸 가지고 물어보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매매대금 채권, 공사대금 채권이에요. 자, 이런 것은 돈 빌려준 게 아니죠.
이런 돈 받을 거라 하더라도 자,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자, 3번은 그 부동산 가격이 예약 당시 그 부동산 가액이 차용액, 빌려준 돈과 이자를 합산 액수, 즉 차용액이야 이게. 여기는 또 이상했었는데 요걸 자, 초과할 때 적용될까요? 미달일 때 적용될까요? 요 부동산 가액이 쉽게 해서 채권액과 비교해서 초과해야 적용될까요? 미달할 때 적용할까요? 이 얘기예요. 초과해야지. 초과해야 얘가 피해를 보게 되고 피해를 보니까 얘 피해 보지 않도록 이 법을 적용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미치지 못한 미달한다면 이건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부터 이렇게 써놓고 해야 되는데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자 이제 알았으니까 이 법이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초과해야 적용되는 거예요. 그럼 만일에 여기에 2억을 빌려주기 전에 이 부동산에 선순위에 저당권이 붙어있다, 근저당권이 붙어있다. 그러면 부동산 가액에서 자 채권액을 비교하는데 일단 그 부동산 가액에 요 선순위 저당권이 있다 그러면 이 선순위 피담보 채권액을 공제한다, 그대로 놔둔다. 공제해서 비교해 줘야죠. 왜냐하면 가등기를 했으면 선순위 저당권은 가등기보다 순위가 빠르니까 나중에 얘가 2억을 묵합했을 때 본등기 하게 되면 얘는 부동산 소유권 취득하면서 선순위 것을 인수를 해줘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빼서 비교해서 요쪽이 초과했을 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3억인데 단순 비교면 초과지만 선순위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1억 5천이야. 자, 이럴 경우에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은 1억 5천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거 잡으시면 되겠고. 그래서 목적물에 선순위 저당권이 있을 때는 그 목적물의 가액은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액수를 기준으로 해줍니다. 자, 다른 건 뭐 큰 문제 없고 법적 성질은 그냥 담보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담보권. 그럼 여러분들이 담보권의 가장 대표적인 게 민법의 저당권이죠. 그럼 똑같이 보시면 돼. 경매 청구할 수 있고 우선 변제권 인정되고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 다 인정됩니다. 하나 체크하죠. 자,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등기부에 가등기가 됐으면 이게 담보가등기인지 청권보전가등기인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시간 많으면 경매 절차에서 이 가등기 나왔을 때 그 얘기를 좀 해드리는데 이 가등기 된 것들을 선순위 가등기가 있는 걸 잘 잡으면 이 경매에서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선순위 말소 기준보다 선순위 가등기가 있는데 이게 청권보전 가등기라면 이거 낙찰받으면 큰일 나죠. 네. 가등기에서 본등기하게 되면 낙찰받았다 하더라도 소유권 다 뺏겨버리게 되니까. 근데 이게 담보가등기라면 이건 저당권하고 똑같이 보니까 경매 절차에서 낙찰받으면 그대로 살아남는다, 없어진다. 없어져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선순위라도 그 담보가등기라면 그대로 그냥 없어져가지고 깔끔하게 낙찰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그냥 우리 시험은 담보가등기인지 청권보전가등기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등기부상 표시상 등기시 주고받는 서류 요청에서 형식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고 거래 실질과 당사자 의사 해석에 따라서 결정된 문제. 두 번 문제 나왔고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게 이 가등기 담보권의 실행하는 모습이에요. 실행. 가등기 담보권 실행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자, 얘가 이제 양도담보는 보지 마시고 가등기 담보권만 가지고 보시면 자, 뭐 들어갈 수 있어요? 경매로 실행할 수가 있고요.
아예 저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실행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채권자가 선택하면 된다. 그럼 경매에 들어갔다 그러면 가등기를 뭐하고 똑같이 보시면 된다? 저당권하고 똑같이 보시면 돼요. 그럼 지가 경매 쳤든 다른 사람이 경매 들어왔든 자 들어와서 누군가 낙찰받았다 그러면 이 가등기는 그대로 살아남는다 없어진다? 없어진다. 좀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담보가등기 다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당권하고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된 것으로 본다 해서 가등기 담보권은 부동산 매각에서 소멸됩니다. 별 문제는 없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을 보셔야 되겠지. 자, 2억 빌려주고 뭐 4억짜리 부동산에 얘가 가등기, 담보 가등기를 쳤어요. 자, 변제기가 지났는데 6개월 후에 또 1년 뒤에 갚겠다고 그랬는데 못 갚았어. 그럼 얘가 가등기에서 저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하려고 번등기 하려고 그래요. 예전에는 그냥 막 가져갔지만 이제는 이 법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세 단계를 거치라는 거죠. 일단 실행 뭘 하라고요? 통지를 합니다. 그럼 실행 통지, 야, 네가 돈을 안 갚았으니까 내가 이 부동산 가져갈란다 해서 나중에 청산할 때 줘야 될 청산금, 즉 차액을 미리 평가해가지고 야, 청산금이 한 2억 정도 나올 것 같다라고 통지해 주라는 거죠. 그래서 그 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됐어요. 도달되자마자 본등해가는 게 아니라 자, 도달됐으면 이제 기다린다. 즉 채무자한테 한번 기회를 더 준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미 갚을 때가 됐어요, 안 됐어요? 지났지. 지났음에도 자 2개월 더 여유 줄 테니까 어디서 돈 마련해서 빨리 갚으라는 거죠. 이걸 청산기간이라고 그러죠. 청산기간 몇 개월? 2개월. 그러니까 청산기간 내는 얘는 저 부동산 본등기 해가면 돼, 안 돼요? 안 돼. 기다려야 돼. 자 2개월 기간 기회를 줬는데 얘가 돈을 못 갚는다. 돈 빌리고 돈 못 갚는 게 그렇게 또 잘한 건 아니죠? 그러면 이제 청산을 당해야 돼요. 청산 다른 게 아니라 자 얘는 얘한테 차액 청산금을 주고 얘는 얘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고 그것도 이제 맨 마지막까지 기회를 줘. 무슨 관계? 동시행 관계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가 지났다 하더라도 청산기간 지났다 하더라도 얘가 청산금을 안 주면 역시 얘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절할 수가 있다. 그럼 그 사이에 빨리 돈 마련해서 갚아버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마소시키라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쳐가지고 결국 얘가 권리를 취득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것만 빨리빨리, 이건 뻔해요, 나오는 게. 빨리빨리 체크하고 들어가시면 돼. 그 순서는 제가 좀 말씀드렸고, 자, 첫 번째 실행 통지 들어갑니다. 그럼 뭘 통지하느냐? 청산금의 평가액인데, 자, 미음본 들어가죠. 그럼 이 청산금 평가는 누가 하냐면 채권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채권자는 이 청산금이라는 것은 자기가 채무자한테 줄 돈이죠. 웬만하면 낮게 평가하겠어요? 높게 평가하겠어요? 낮게 평가할 텐데 얘가 잘못 평가해가지고 높게 평가해서 통지했어요. 자, 잘못 청산금을 통지했다고 채권자는 그 지가 통지한 금액에 대해서 다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채권자는 다툴 수 없습니다. 또 반대로 자 채권자가 엉망진창으로 평가했다고 여기 같은 경우 객관적으로 평가하면 얼마가 나와야 돼요? 자, 3억으로 할게요. 객관적 청산금이 얼마가 나와야 돼? 1억이 나와야지. 지가 줬던 2억을 못 받았으니까 3억짜리 가져가니까 3억에서 2억을 빼야죠. 예. 그러면 객관적으로는 청산금이 1억이 나와야 되는데 얘 입장에서는 1억 다 주기가 싫단 얘기지. 그러면 지가 받을 돈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부동산 평가액을 낮게 평가하겠지. 그래서 원래는 객관적으로 얼마인데 3억인데 이 부동산 가격을 한 2억 5천을 평가해서 5천만 원으로 평가해가지고 통지해줬다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예. 그러면 이 채권자가 평가한 평가 금액이 객관적 평가액보다 미치지 못하고 있죠? 잘못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거 통지로서 효력이 있냐 아니면 다시 계산해서 통제해야 되냐 이 문제예요. 통지로서 효력이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돼요. 금액은 아무 상관이 없어. 통지해주면 돼. 또 아까 그 얘기는 만일에 요게 가등기할 때는 3억이었는데 1년 뒤에 갚는다고 해서 갚으라고 했는데 못 갚아서 이 부동산 가져가려고 보니까 만약 이게 1억 8천이 됐다. 자, 이렇다면 지금 청산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이래도 얘 통지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돼. 어쨌든 다 통지해줘야 돼. 그래서 요건 이제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그 뜻을 뭐 해야 된다? 통제해야 된다. 아까 객관적인 그것은 좀 뒤에 나올 거예요. 자, 통지 시기는 변제기 이후면 아무 때라도 상관없어요. 언제 해야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다른 거 큰 문제 없고 통지 방법 읽어보시고. 자, 1번이 이제 요거죠. 청산금의 평가액이 객관적 가액에 미치지 못한대요. 자, 이렇더라도 청산 절차, 담보권, 실행 통지로서 효력이나 청산기한 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다시 계산해서 통지할 필요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통지를 하고 난 다음에는 도달한 날부터 몇 개월 경과해야 된다? 2개월. 자, 청산 방법은 뭐 청산금 주고 그 다음에 소유권 가져오면 된다는 얘기인데, 구체적인 이제 청산금을 계산하는 방법이죠. 만일에 이 부동산이 3억인데 선순위에 저당권이 붙어 있는데 5천만 원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2억 빌려주고 가등기를 쳐놓고 아직 변제기 들어가기 전에 얘가 또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B한테 돈을 빌리고 저당권 설정했는데 여기 3천만 원이다. 근데 2억을 자 변제기 왔는데 못 갚아서 얘가 이 부동산을 가져가려고 그래요. 이 과정에서 이제 여기까지 지났어. 그럼 청산하려면 얘는 얘한테 청산금 줘야죠. 자, 이제 청산금이 얼마가 나오느냐 이 문제예요. 일단 자기가 가져가려는 부동산 가격, 자 얼마? 3억에서. 이것은 뭐 외우는 게 아니에요. 쉬워요. 자, 얼마 빼야 돼? 일단 2억 빼야지. 자기가 못 받은 금액. 하면서 이 부동산에 지금 저당권이 몇 개 붙어 있어요? 2개 붙어 있고, 이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이 2개 있죠? 자, 2개 다 빼야 돼요? 하나만 빼면 돼요? 하나만 빼면 되죠. 선순위 거, 후순위 거, 선순위 거,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청산금을 산정하라는 거죠. 이 부동산에 있는 모든 담보권의 피담보 채권액을 공제할 필요는 없죠. 청산금액은 실행통지장치 목적 부동산 가액에서 피담보 채권액을 뺀 차액인데 자, 부동산 가액에서 공제할 것은 선순위 담보권자의 채권과 선순위 대항력인 임차권의 보증금도 공제를 해줘라. 어쨌든 후순위권자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식이 있으니까 이렇게 잡으시고. 작년에 나왔던 질문인데, 자, 소유권이 좀 본등기를 하게 되면 비용하고 취득세가 나올 텐데 이것도 그러면은 공제해야 되냐 그 얘기인데, 그것까지 공제하면은 채무자가 받을 돈이 더 줄어들겠죠? 자, 이 법은 채무자를 부하게 한 거니까 공제할 수 없다. 그렇게 보시고. 이 후순위권자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막 섞어놔가지고 후순위권자는 별도로 뽑아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게 좋긴 좋은데,
그냥 설명하고 후순위권자에 대한 것은 그냥 설명하고 중요한 것만 제가 체크해 드릴게요. 자, 선순위권자는 뭘 하지 않더라도 보호돼요, 안 돼요? 당연히 보호되는 거죠. 얘가 분등기해서 들어가게 되면 그대로 인수해서 얘가 처리해야 되고, 얘가 경매 친다 하더라도 경매대금에서 가장 먼저 배당받아가고 그 남은 가지고 얘한테 해주니까. 근데 이 후순위 들어온 애들은 가등기에서 본등기 하게 되면 말소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저당권은 말소가 되는데 받을 돈, 채권은 그대로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얘를 돈 받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받느냐 그런 얘기죠. 자, 어디서 받냐면 얘가 얘한테 줄 뭐가 있어요? 청산금. 여기서부터 받아내야 돼. 그러니까 그것은 합리적인 얘기예요. 만일에 이게 지저분해져서 그런데 이게 저당권 설정에도 마찬가지지. 선순위 저당권 붙으면 무조건 경매 들어가겠죠? 그럼 경매대금 3억에서 자, 가장 먼저 얘한테 5천 배당해주고 그 다음에 얘한테 2억 배당해주고 그럼 나머지 가지고 얘한테 배당해주는 거지. 그 나머지가 뭐예요? 여기서 보면 청산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3억에서 얘 거 빼고 얘 거 뺐으니까 이해됐죠? 예. 그러면 당연히 이 후순위권자도 자, 이 채무자가 받을 청산금이 얼마가 될지 궁금할까? 궁금하지 않을까? 궁금하다고요. 그래서 앞쪽에서 막 그렇게 해놨는데 이게 후순위권자에 대한 것을 이렇게 별도로 빼가지고 정리하시는 게 훨씬 공부하시기 좋은데 얘는 자, 채무자 등에게 뭘 한다? 실행통지하죠. 자, 실행통지했으면 가만히 있지 말고 실행통지한 내용과 그 일자 등을 다시 후순위권자한테 지체 없이 뭘 해줘야 돼? 통지를 해주게 된다고요. 그래야 얘가 얘한테 줄 청산금의 평가액이 이 정도 나왔으니까 내가 그러면 이 청산금으로부터 먼저 받아내야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처럼 만일에 청산금이 얘 없다고 치고 3억에 2억이면 자 1억 정도 청산금이 나오겠죠. 그럼 그걸 후순위권자한테 통지해 준다고요. 그럼 얘가 받을 돈이 뭐 여기서 한 4천만 원이다. 그러면 1억에서 4천만 원 충분히 받죠. 그럼 어떻게 받아내냐면 자 얘는 얘한테 이 청산금 1억을 언제 줘야 돼요? 얘는 얘한테 청산금 1억을 언제 줘야 돼? 요때 줘야 되지. 요때 청산기한 경과 후에. 그러니까 요 전에는 2개월 전에는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면 이게 원리만 이해하면 굉장히 쉬워요, 이게. 그러면 얘가 얘한테 청산금 1억 주고 소유권 이전 등기 받아가지고 얘가 소유권 이전 등기 하고 얘 저당권 말소하고 그럼 얘는 1억 받았으니까 1억 중에 4천만 원을 얘한테 갚고 그러면 이 세상은 평화롭다고. 얘가 1억을 이렇게 해서 주고 소유권 이전 등기 받고 어쩌고 하면 얘가 1억 가지고 얘한테 4천만 원을 갚을까? 안 갚겠지. 그래서 법에서는 이 후순위권자가 있으면 얘가 얘한테 청산금 주기 전에 나도 요놈한테 받을 4천만 원 있으니까 그 증서 같은 걸 가지고 얘한테 먼저 청구하란 말이에요. 그럼 얘한테 달라고 청구하면 얘는 거절할 수 있다, 거절 못한다. 거절 못하지. 그럼 얘한테 먼저 4천만 원을 주고 이때 얘한테는 얼마 주면 돼요? 6천 주면 되는 거지. 그리고 가져가란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예. 네. 그런 절차를 통해 가지고 요 후순위권자를 보호하겠다는 얘기인데 자, 근데 이걸 보세요. 그 내용들이. 그럼 채권자가 그럼 당연히 요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채무자한테 이걸 주면 안 되죠. 근데 얘가 1억을 얘한테 미리 줘버렸어. 뭐 기간 전하기 전. 그래,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근데 얘가 이제 얘한테 청산기간 내에 야 나도 얘한테 4천만 원 받을 거 있으니까 네가 얘한테 줄 돈이 1억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 1억 중에 나한테 4천만 원 먼저 줘라.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그래요? 나 얘한테 1억을 먼저 줘버렸으니까 나한테 4천만 원 달라고 하지 마. 자,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즉 채권자는 청산기간 지나기 전에
채무자한테 청산금 지급한 걸 가지고 후순위권자한테는 대항할 수 없단 말이에요. 또 채무자도 마찬가지예요. 채무자는 얘한테 나중에 받을 청산금 청권이 있죠. 청산금 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걸 또 다른 사람한테 낼름 넘겨버려. 그러면 얘는 지금 저당권이 없어지면서 받을 채권만 남았잖아. 그럼 채권은 아무나한테나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한테만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 얘한테만 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권리가 얘한테 넘어가 버렸으면 얘한테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없지. 자, 그러면 당연히 이 채무자도 야, 나도 청산금 받을 권리가 없으니까 나한테 달라고 하지 마. 이렇게 얘한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채무자든 채권자든 후순위 권리자는 이 청산금으로부터 자기 받을 돈을 받아야 되는데 채무자든 채권자든 청산금에 대해서 어찌어찌 해놓고서는 그걸 가지고 후순위권자한테 대항할 수 있냐 없냐 그러면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해줘야 된다고요. 얘가 이걸 못 받게 돼 있으니까. 그게 동그라미 2번 얘기야. 자, 채무자가 청산기간 지나기 전에 청산금에 관한 권리 양도나 그 밖의 처분은 이로써 후순위 권리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또 누구도 채권자가 청산기간 지나기 전에 청산금을 지급했어요. 역시 자, 후순위 권리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다 이렇게 대항하지 못한다. 자, 그 다음에 4번이 또 주로 시험 문제 나오는데 또 지저분해졌다. 자, 3억에 2억을 못 받았으면 얘는 청산금 얼마? 1억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후순위권자가 저당권자가 있는데 얘가 받을 돈이 4천만 원이라면 당연히 청산금 1억에서 자 4천만 원 충분히 받을 수 있죠. 근데 얘가 청산금 평가를 엉망진창으로 하는 바람에 한 3천만 원으로 청산금을 평가해가지고 얘한테 통지해주고 그 지체 없이 얘한테 통지해줬다고요. 자, 얘는 지금 받을 돈이 얼마인데 4천만 원인데 청산금은 3천만 원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얘 입장에서는 다 받을 수가 없지. 그럼 아직은 얘가 번등이 안 했으니까 이 사람의 저당권이 그대로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면 후순위 저당권자는 그래? 그러면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일단 경매 들어갈 테니까 경매 쳐서 경매대금 가지고 너 먼저 배당받고 하더라도 나는 3천만 원보다는 더 받겠다 해서 후순위권자가 경매 신청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후순위권자가 경매 신청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이거 자주 나오는데 두 군데를 조심하셔야 돼. 일단 언제 경매 신청할 수 있냐 그인데 아까 얘기했던 청산 기간 내 한정해서 해야 돼요. 2개월 내. 그 다음에 얘는 저당권에 기해서 경매 들어가는 거죠. 그럼 원래 저당권자가 경매 들어가려면 자기 채권 변제기 도래한 후에 해야 돼요? 전에 해야 돼요? 원래 후에 해야지. 변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변제를 안 하니까 저당권자의 경매 들어가는데 요때는 요 사람이 자기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할 수가 있어요. 자, 후순위 권리자는 뭐에 한정해서? 청산기간 한정해서 자기 채권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자, 잡으시고 나머지는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좀 자세한 것들은 문제 풀면서 한두 가지 뭐 체크를 좀 하도록 하고요. 소유권 취득하는 모습은 아까 다 얘기했으니까 큰 문제 없이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요거 하나 체크하시고 청산 절차를 위반해서 번등을 했어요. 일단 강행법규를 위반한 거니까 뭐다? 무효다. 무효지만 후에 뭘 완료했으면 청산 절차를 다 끝냈으면 뭐가 된다? 유효인 등기가 돼요. 그래서 그 정도에서 좀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가담법 좀 보셨고 조금만 더 해서 마무리 좀 할게요. 그래서 명의신탁에 대한 얘기들을 다 할 수는 없고 이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인데 이건 명의신탁을 금지하기 위한 거죠. 자, 명의신탁은 여기도 말씀드리겠지만 뭐냐면 등기
명의를 실제 권리자 명의로 하란 얘기죠. 명의신탁은 실제 권리자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고 그 등기 명의를 실제 권리자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믿고 부탁한 거죠. 무슨 신탁? 명의신탁. 그러니까 실제 소유자는 물론 소유권만 하는 건 아닌데 갑인데, 갑이 그러면 소유권 등기를 갑명의로 해야 되는데 갑명의로 등기를 하다 보면 요즘처럼 세금 막 부과하고 아니면 뭐 약간의 투기나 이런 것들 하기 어렵고 뭐 하고 그러면은 자, 지가 소유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믿을 만한 사람한테 뭐만 맡기는 거예요? 등기 명의만 맡기는 거죠. 그걸 이제 명의신탁 약정이라 하고, 그래서 등기를 을명의로 하는 거죠. 요 사람을 등기를 맡긴다 해서 명의 신탁자, 맡았다 해서 이 사람을 명의 수탁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명의 신탁이라는 것은 지금 보니까 좋은 쪽으로 많이 이용된다, 나쁜 쪽으로 많이 이용돼요? 나쁜 쪽으로. 뭐 탈세, 투기, 뭐 이런 거, 강제집행 면탈, 뭐 이런 식으로 이용되니까 국가에서는 아예 이거 하지 말라고 지금 만든 법이 요 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 법에 의하면 명의신탁은 이제 금지가 되고, 요거 위반해서 명의신탁을 하고 등기했으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명의신탁 약정도 무효고, 자, 그에 따른 등기도 무효로 합니다. 자, 그런데 주의할 게, 요 무효는 제3자에게는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해요. 이건 당연한 얘기죠. 지금 명의신탁을 하라고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걸 위반해서 명의신탁해가지고 등기를 했다고요. 그러면 이걸 나중에도 보시겠지만 말소시켜서 실제 권리자 명의로 돌려놔야 되겠죠? 근데 얘가 등기 말소 안 해주고 자기 명의로 등기돼 있다 보니까 지 것도 아니면서 지 거라고 하면서 병한테 팔아서 넘겼을 때 얘들을 우리가 제3자라고 그러죠? 좀 국가에서는 그러면 이런 애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명의신탁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한 사람들은, 그럼 니들은 보호할 필요가 없고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3자에게는 이 명의신탁의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는데, 여기서 제3자는 선악의를 따진다, 따지지 않는다? 따지지 않고 다 보호가 돼요. 그래서 주로 명의신탁에서 이 제3자가 나오면 무조건 악의라도 소유권 취득한다,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자, 여기가 이제 제3자 선악의를 풀면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서 이제 무효인 명의신탁에 대한 법률 관계만 간단하게 보시는데, 이것도 사실 막 조금 자세히 안 나왔어요. 그래서 기초적인 것만 얘기하고 들어가는데, 자, 무효인 명의신탁은 종류가 3가지가 있어요. 가장 단순한 게 양자간, 둘이 하는 거예요. 둘이. 자, 요게 이제 작년도 나왔고 재작년도 나오고 했는데 뭐 별거 아닌데도 자꾸 나와요. 둘이 명의신탁 약정을 했다. 당연히 이거 유효 무효? 무효. 그럼 이 등기도 무효. 그럼 소유자는 갑이에요, 을이에요? 갑이죠. 그거 따져주면 돼. 그럼 따졌으면, 자, 그러면 등기를 실제 소유자 명의로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갑은, 명의신탁자 갑은 명의수탁자 명의 등기를 뭐 해달라고? 말소해달라고 해야지. 예, 말소해달라. 또는 말소 등기 대신에 하는 등기, 항상 말소 등기 대신에 하는 등기. 그렇죠.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자, 둘 중에 하나 청구하면 돼요. 그래서 돌려받으면 된다. 근데 요 놈이 아까처럼 말소를 안 해주고 직거라고 하면서 병한테 낼름 팔아가지고 자, 이렇게 등기를 했다. 자, 얘 선악 상관없이 소유권 취득하죠. 그러면 얘한테 소유권 이전
넘어갔으면은 얘는 이제 소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 버리지. 그럼 얘는 가만히 있을까? 누구한테 덤벼들어야 될까? 얘한테 덤벼들어야지. 자, 덤벼드는데 부동산 내놔라, 돈 내놔라. 돈 내놔라. 즉 받았던 매매 대금을 돌려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하든지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는 거죠. 예. 그 구조만 이해하시면 이건 굉장히 쉬운 얘기야. 딱 하나 판례 여기서는. 자, 이런 상태였다가 나중에 우연찮게 을이 다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어요. 소유권 취득했어요. 자, 이러니까 얘가 야, 병한테 등기됐을 때는 병한테 등기 말소해달라고 할 수 없었죠. 근데 누구한테 다시 등기가 왔어요? 을한테. 그러니까 얘가 소유권에 의해서 요 등기 말소해달라고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 문제예요. 자, 이 등기에 해달라는 등기 청권이 있을 텐데 이 청권의 성질을 이해하시면 돼. 자, 원래 이런 상태에서는 얘가 소유자면서 을의 명의 등기를 말소해달라, 진정명 회복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해달라는 청권이 발생됐다는 거죠. 이 등기 청권은 물청이에요, 채청이에요? 물청, 뭐에 기한? 소유권에 기한. 자, 그런데 이렇게 넘어가니까 얘가 소유권 취득했죠? 그럼 얘는 소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 버렸지. 이런 상태에서 다시 을한테 등기가 들어왔어요. 자, 얘 소유권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래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으로서 다시 말소 등기해달라고 할 수 없다, 그렇죠. 그 구조만 이해하시면 돼. 그 판례가 2번이니까 자, 명의수탁자가 제3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로써 명의수탁자가 소유권 상실했다면 명의수탁자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 즉 말소 등기 청권이나 진정명의 외부한 소유권적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 후 명의수탁자가 우연히 그 소유권을 다시 취득했다 하더라도 자, 그 물권적 청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거 하나만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고. 자, 2번은 중간 생략형 명의수탁이라고 하는데 자, 갑이 이 병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싶어요. 근데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하게 되면 좀 골치 아플 것 같으니까 친구하고 일단 뭘 해서 명의수탁 약정을 맺어요. 야, 내가 저 병의 부동산 취득하고 싶은데 지금 내 명의로 등기하게 되면 세금 무지하게 나올 것 같으니까 네 명의로 좀 등기 좀 해놓자. 오케이, 알았어. 그리고 사기를 지가 직접 사는 거지. 그럼 사기는 지가 직접 샜다 하더라도 등기는 누구 명의로? 을 명의로 해줘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병의 입장에서는 지금 갑한테 팔아놓고 을한테 등기 일반적으로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안 해주지. 그래서 보통은 갑이 병한테 부탁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자, 부탁을 해서 자, 사긴 내가 샀는데 내 명의로 등기하면 뭐가 문제 있으니까 내가 을하고 명의수탁했으니까 나 아주 믿을만한 사람이니까 등기를 얘한테 좀 해주죠. 그러니까 얘가 오케이 해서 사실 이 이전 등기를 여기다 하는 게 더 좋아요. 자, 이전 등기가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죠. 자, 이걸 3자간 등기 명의수탁을 한다. 그럼 이 구조도 그냥 이 그림에서 정리하시면 돼요. 그냥 관계를 따지면 되지. 갑과 병 사이 매매 계약은 유효, 무효? 유효죠. 아무 문제 없지. 하지만 갑과 을 간의 명의수탁 약정은 무효가 되는 거고. 그럼 병과 을 간의 그 이전 등기는 지금 등기는 예명으로 됐단 말이에요. 유효, 무효? 무효가 되죠. 계약도 없이 원인 없이 들어왔으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소유자는 병이다, 을이다, 갑이다. 자, 병이라고 해야죠. 소유자 잘 찾아야 돼요. 자, 얘는 등기가 돼 있지만 계약도 없이 등기돼서 무효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얘는 소유자 될 수가 없고, 갑은 샀지만 등기가 안 됐으니까 얘가 소유자 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여전히 소유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병이 되는 거죠. 그럼 사실 여기서 끝난 거예요. 여기는 밑에 있는 것은 그냥 이걸 하나씩 하나씩 설명했을 뿐이에요. 그러면 그냥 지문만 말씀드릴게. 그럼 지문에서 병은 갑에 대해서 이렇게 지문에 병하고 갑 얘기 나오면 이것만 가지고 푸시면 돼. 병은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존속하나요? 소멸하나요?
전속하지. 왜? 둘이 뭐 했어? 매매는 유효인데 갑한테 등기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안 해줬으니까 여전히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전속한다 해야지. 그럼 갑은 병에 대해서 하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됐고. 자, 그러면은 의뢰명의 등기는 무효니까 마소해야 되겠죠? 자, 갑이 마소해달라고 청구한다, 병이 마소해달라고 청구한다? 병이 해야죠. 그렇죠. 얘가 소유자니까. 예. 갑은 의뢰대에서는 아무것도 청구할 수가 없어요. 왜? 둘 사이는 명의신탁 약정만 했고 그것마저 보니까 무효니까 직접적으로 뭐 부당이득 반환 어쩌고 저쩌고 뭐 말소 등기나 이전 등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누구 명의로 등기를 해야 돼? 갑 명의로. 그럼 갑 명의로 등기하기 위해서는 을명의 등기를 먼저 마소해야 되는데 이 을명의 등기는 누가 해야 돼요? 병이 해야 되는데 병이 안 하고 있다. 그럼 갑은 병에 대해서 이전 등기해달라는 권리가 있죠. 그래서 갑은 직접은 안 되지만 병을 뭐해서 대의에서 이등기 마소시켜서 돌려놓고 다시 이전 등기로 찾아갈 수는 있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결론은 얘기합니다. 을이 뭐 그렇게 힘들게 갔다가 다시 가고 하니 내가 직접 이전 등기 해줄게 라고 직접 이전 등기 해줬어요. 자, 이건 법적으로는 안 맞는 등기지만 유효다 무효다? 유효죠. 그렇죠. 어차피 갈 사람한테 갔으니까. 그거 가지고 얘기하시면 돼요. 근데 얘가 말소도 안 해주고 이렇게 이전 등기 안 해주고 자, 정일환한테 들어왔다. 자, 그럼 얘는 선악 상관없이 소유권 취득한다.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겠죠. 하여간 제3자 나오면 자, 3자가 명의신탁 계략적인 얘기 잡으시고 계약 명의신탁도 계략적인 것만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이것도 왜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했는지 보세요. 자, 부탁했는데 등기 명의뿐만 아니라 뭐까지? 계약까지 부탁한 거지. 그러니까 아까는 계약은 신탁자 지가 있고 등기만 그 수탁자한테 맡겼는데 여기는 얘하고 얘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지금 얘 부동산을 취득하고 싶은데 갑이 자 명의신탁 약정을 하면서 얘가 매수 뭐까지 준 거예요? 잔까지 준 거지. 그러니까 얘가 LH공사 뭐 직원이라든지 뭐 국토부 공무원이야. 얘가 가지고 있는 땅, 요 지역이 지금 허허벌판이지만 여기 개발되는 정보를 입수했단 말이야. 얘가 직접 사기가 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정보를 알고 친척이나 두고 하고 명의탁을 막 맺고 매수자금을 주고 얘가 말 그대로 매매계약까지 하면서 이렇게 이전 등기까지 받은 거죠. 그래서 계약까지 맡겼다 그래서 이것을 계약명의신탁을 한 거지. 자, 그러면 이때는 이 매도인이 둘 사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3자간에는 모를 수가 없죠. 그래서 3자간이라고 한 거예요. 갑을병이 다 명의신탁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들어왔으니까. 근데 계약명의신탁은 항상 매도인이 선의일 때와 악의일 때 이렇게 따져요. 그러면 악의일 때는 아주 간단해요. 자, 그냥 악일 땐 이것만 보시면 되니까 악이라고 얘기하면 이 매매계약은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돼. 그럼 아까 3자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얘 명의로 등기됐다 하더라도 소유자는 누구? 병. 그럼 당연히 매도인은 을에게 그 등기 뭐 해달라? 마소해달라 청구해서 되돌아가면 돼. 얘한테 이전 등기 해줄 필요가 없죠. 둘 사이는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아까는 이제 샀으니까 이제 이전 등기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냥 이렇게 돌려놓고 끝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뭐라면 선이라면 이 매매계약은 뭐가 되는 거고 유효가 되는 거고 그럼 요 등기도 뭐가 되고 유효가 돼서 자 소유자는 누가 돼요? 수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요 둘 사이는 이제 할 얘기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얘 둘 사이만 해결하시면 되는데 자, 기본 선일 경우에는 얘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걸로 봐줘요. 그러면 신탁자는 소유권 취득할 수가 없지. 국가에서는 이쪽으로 소유권 가는 걸 막지. 왜? 결국 이런 것은 투기를 위해서 지금 얘가 하는 거니까. 그럼 얘는 가만히 있었냐? 아니지. 자, 얘는 지금 누구 돈으로 소유권 취득한 거예요? 갑명의로. 자, 그러면 얘는 얘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들어올 수 있는데
그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되는 게 이 부동산이다, 매수 자금이다. 매수 자금, 그래요. 요거 달라고 합니다. 요거 돌려달라고. 부당이득 반환으로. 저거더라고. 그래서 돌려주고 끝나면 돼요. 얘는 소유권 취득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나면 되는데, 법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법은.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하고 끝날까요? 요 놈이 욕심 좀 낼까요? 욕심 내지. 그리고 얘하고 얘는 전혀 모르는 사이일까요? 엄청 친한 사이일까요? 엄청 친하다니까. 그러니까 얘가 얘한테 막 뭔가를 자꾸 지시하고 뭐라고 막 한다니까. 자, 그거 한다는 것은 결국은 요 놈은 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싶으니까 지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마련한다고요. 그 방법들을 다 국가에서는 유효, 무효로요, 무효. 딱 하나 유효로 되는 게 있죠. 그거 하나만 설명하고 마무리 짓게요. 뭐냐면 얘가 소유권 취득한 걸로 인정해. 그러면 인정하고 얘는 얘한테 줬던 매수자금 돌려줘야 되죠. 예. 자, 그러면 돈을 돌려줄 채무를 지고 있다고요. 그럼 우리 법 체계는 돈으로 줄 것은 꼭 돈으로만 갚아야 돼요? 물건으로 갚아도 돼요? 물건으로 갚아도 되죠. 이걸 대물 변제를 하고 그걸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그래 알았어. 내가 소유권 취득하고 근데 법에서는 국가에서는 얘한테 받았던 매수 자금 돌려주려며. 근데 나 돈이 없어. 그래서 돈 대신에 내 물건으로 돌려줄 거야. 네 물건 뭔데? 요거 A 부동산. 이거 내가 취득한 거라며. 그래서 요 매수 자금 대신 이 부동산을 주기로 한 약정을 하고 이전 등기했을 때 그 이전 등기는 유효, 무효? 유효. 그렇게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판례가 나오는데 그렇게 이제 마무리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일단 요 정도로 하시고 이제 다음 주에 그 민사특별법부터 또 이제 간단하게 이론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를 통해 가지고 문제를 이제 다뤄보시면 이 그림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질문 나오는지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오늘은 좀 늦게 끝났네요.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 기출 문제 다 받으셨죠? 그거 가지고 정리하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